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 법원이나 판사들을 보면 정말 저러고도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자유우파 세력에 대한 법원의 행태와 이재명, 문재인 부부 등 좌익 세력에 대한 법원의 행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 이중잣대라는 점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권순아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열 작가가 젊은 시절 펴낸 산문집인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재판 및 법률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경고가 나옵니다. 법은 정치로부터 객관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 지상에서 그런 법이 시행된 적은 없다. 그것은 이상이다. 재판을 맡는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린 것은 히라빈의 애기였을 뿐 땅 위의 법은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재판당할 자의 색깔부터 살핀다. 최근 상당수 한국 판사들의 재판 판결이나 구속영장 또 압수수색영장 관련된 결정을 보면 이문열 작가가 지적한 재판당할 자의 색깔부터 살피는 행태가 자주 눈에 띕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법원과 판사들의 이런 왜곡된 풍조는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닙니다. 짧게 잡더라도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이후 약 10년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목격한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그 수많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압축해서 말한다면 좌파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우파에는 말도 안 되게 가혹한 판결이나 결정이 잇따라 쏟아진 것이 한국의 법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인들이나 극좌 종북 세력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비호 논리를 동원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했고 재판에서도 거의 무죄를 때리거나 혹은 혐의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그런 선고를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반면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 3특검의 온갖 무리한 수사나 문재인 정권 초기 소위 적폐청산 광풍 때 우리가 봤듯이 우파나 비좌파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 판매기 수준으로 법원에서 각종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중형 선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혹은 좌파는 솜방망이 처벌, 우파는 쇠방망이 처벌은 한국 법원의 암묵적 관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법관이나 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 사법부는 외형은 법치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심각한 좌편향으로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이미 무너졌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적 판단의 최종 결정을 법원이 맡기 때문에 법원과 판사의 왜곡과 일탈은 그 어떤 조직의 왜곡과 일탈보다도 국가적,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또 나중에도 바로잡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외유내각령의 올곧은 지식인인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6월 하순 한국의 법관들을 다음과 같이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재판 결과의 보도에서 법원이 원고 혹은 피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라고 생각해왔다. 정의를 찾는 법적 판단에 고뇌해왔을 법관을 몸싸움판에 가담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물리적 행위의 주체점으로 폄하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행범 교수는 그러나 근래 1심, 2심 대법의 재판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똑똑히 목도하고 느낀 결론은 그 표현이야말로 법관의 재판 현실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준 표현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천박한 수준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범 명예교수의 이 같은 질타에 대해 한국의 판사들은 설득력 있게 반박할 자신이 과연 있습니까? 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2세 변호사인 이동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구속 후 조국이는 부인이 구속 중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방어권 운운하며 법정 구속을 안 시켰는데 전직 대통령의 부인은 남편이 구속 중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중인데도 구속을 하면 이는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부당한 구속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이야 정권에 끈앞을 들이니 그렇다 쳐도 이 사건 영장 판사는 대체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건 그냥 판사 본인이 보수, 즉 국힘당이나 윤 대통령 내외가 너무 싫은 반면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판결한 게 아닌가 싶다. 말 그대로 원님 재판이고 줄리 너 제대로 엿 한번 먹어봐라는 식의 사적이고 천박한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 아니냔 말이다. 이렇게 생각 않고서는 영장 발부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주요 포스터에 완전 좌경화된 개딸 4050 판사들이 쫙 깔린 것 같은데 이런 법관들이 주도하는 법원을 과연 우대해 줄 필요가 있나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법적 정합성이나 상식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그들만의 정의에 매몰된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한국에서 법관 즉 판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한심한 현실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들에 대한 불신도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판사의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전력이나 출신 지역, 출신 고교만 알면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판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문재인 정권 시절 한국 사법부와 한국 판사들의 심각한 좌경화와 반법치주의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판세라는 제목의 글로 당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판세는 판사, 세자, 기자의 줄임말로 판사를 비꼬고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김태규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며칠 전 패친 즉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글에서 판세라는 단어를 봤다. 처음에는 판사의 오타인 줄 알았는데 찬찬히 보니 판사를 비하하는 내음절의 단어를 부음절로 줄인 비속어였다. 기자를 비하해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알지만 정작 판사가 어떻게 조롱당하는지는 이제야 알았다. 판사들이 법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목적에 맞춰서 법의 의미를 축소 과장하고 궤변으로 법을 왜곡하며 동일한 사안에 들이대는 잣대 길이를 늘렸다 줄이는 등으로 직업이 가지는 본질을 훼손할 만한 행위들을 한 것이 판사들이 조롱을 당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한국의 현직 법관들, 특히 좌편향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상당수 법관, 상당수 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그 뒤틀린 판결과 결정에 대해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좌파 무죄니 유파 유죄니 혹은 좌파 솜방망이 우파 쇠방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깊이 자성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좌우 이념을 떠나 최소한의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기울어진 좌편향 판결과 결정이 쏟아지는 것이 근엄한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들을 향해서 판세, 즉
판사 세자 끼자라는 거친 표현의 질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저질렀던 중대한 불법 혐의들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이 됐다고 중단시킨 판사들의 실명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모두 공개됐습니다. 또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출신인 황교안 자유화혁신 당대표에 대해 조은석의 소위 내란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청구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이름도 황 대표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권순할TV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한 서울 남부지검 검사,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남부지법 판사에게 경각심을 주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공개한 이재명 관련 재판을 중단한 판사들의 이름과 황교안 대표가 공개한 황 대표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이름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 재판, 대북 송금 및 법인카드 사건 1심 재판 등 이재명 관련 4개 재판을 중단시킨 4개 재판부 12명의 판사 이름을 모두 공개하면서 역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장 대표가 이번에 공개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는 먼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경우 서울 고등법원 이재권 고법부장판사와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이렇게 3명입니다. 또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는 서울 고등법원 이승환 고법부장판사와 박정훈 고법판사, 유재민 고법판사 등 3명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 윤희환 판사, 이재준 판사 등 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1심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송병훈 부장판사와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 등 3명입니다. 지금 4개 재판부인데 1개 재판부에 각각 3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 모두 12명의 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12명의 판사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고법부장판사와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입니다.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이성환 고법부장판사와 박정훈 고법판사, 유재민 고법판사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 재판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희환 판사, 이재준 판사입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1심 재판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 송병훈 부장판사와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개한 이 12명의 판사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2명의 판사와 함께 영상이 올라간 뒤 댓글란을 통해서 모두 그 이름들을 다시 명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그 어떤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본인만 스스로 범죄자가 됐다면서
이명현 특검도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수사 외압 관련 모든 관련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이제 남은 조은석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그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표결을 방해해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것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행위가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공모 동조 행위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다 빠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모하고 무엇에 동조했다는 것이냐라면서 조은석 특검이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3개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 조은석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로 그동안 수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민중기 특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민중기는 특검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 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이명현 특검은 아무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모두 중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수뇌부에 승낙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면서 그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 이제 전쟁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줄 것이라면서 오늘 이재명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온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대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1차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2차 영장 발부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이라면서 판사들도 똑바로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황교안 대표 자택 압수수색 시도는 먼저 며칠 전에 시도를 했죠. 그렇지만은 황 대표가 자택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많은 자유애국 시민들이 황 대표 자택으로 몰려가서 황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기도를 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단 첫 번째 체포영장은 기한이 만료된 걸로 보입니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판사라고 황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또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해 준 모양입니다. 그 2차 체포영장 발부를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판사라는 것이 황 대표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 그리고 경찰 이렇게 모두 나서서 황 대표를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젠 경찰을 조심해야 하게까지 되었다. 보이스피싱식 수사도 모자라서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시도했다면서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인지 중국 공안인지 안 그러면 북한의 무슨 사회안전부인지 도대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쩌다 지금 한국 경찰이 이런 지경까지 갔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섬뜩한 짓을 경찰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모한 체포도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아예 막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좌익 권력에 그야말로 충견이 돼서 할 짓 안 할 짓을 마구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이번에 소개한 충격적인 경찰 행태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경찰을 조심해야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바로 11월 4일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이 김 누구님을 조사했답니다. 그러니까 김모 씨인데 중간에 이름까지 김주하고 마지막 글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모님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부방대와 함께 고발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자유와혁신 당사까지 압수수색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경찰이 김모님을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일을 가지고 저 황교안이 시킨 것으로 둔갑시키려고 경찰이 엄청나게 유도신문을 하더랍니다. 그분은 끝까지 자신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조서 작성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길래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완전 딴판으로 써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조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줄을 짝짝 긋고 사실대로 고쳐 놓으셨답니다. 그러자 경찰이 다시 고쳐서 새로 뽑아왔다면서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하나도 고치지 않고 원래 잘못 써온 그대로 또다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분이 또다시 읽지 않고 그냥 경찰이 제대로 고쳐왔겠거니 하고 사인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도대체 무슨 사악한 짓이란 말입니까? 이게 경찰이 할 짓입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며칠 전에는 위검숙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 특위위원장과 서미란 자유와혁신 부산시당위원장에게 자기들이 압수수색하러 온 것을 속이고 차를 긁었으니 내려와 보시라는 거짓말을 해대며 사람을 유인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이스피싱 수법보다 더한 짓을 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까지도 시도한 것입니다. 이 경찰들 싹 다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왜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려는지 아시겠지요? 검찰제도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때 경찰과 법원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처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경찰이 엉터리로 조서를 꾸미고 법원이 권력의 시녀로서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억울한 시민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검찰도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수사와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검찰 선배로서 검사 후배들에게 수사를 독려하는 편지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종이 편지로 검사 전원에게 보냈었지요.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사회정의를 지키는 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청 해체라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혹시 경찰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 내용이 여러분이 말한 바와는 달리 반대로 써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고쳐져 있지 않은 채로 제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이러한 권력기관들의 거짓과 폭압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결국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이런 꼴까지 됐습니까? 도대체 한국 경찰관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기에 이런 지금 경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 경찰 맞습니까? 참으로 비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아래서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경찰관, 검사, 판사 이런 인간들 나중에 모두 밝혀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저런 자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률 전문가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 재판과 별도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압수수색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를 공정한 재판권 침해 혐의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 행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백대현 판사에 대한 제재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좌파 독재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가운데 윤 대통령 재판을 극히 편향적으로 진행해온 판사를 한국의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까지 지낸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유엔에 제소하고 미 정부에 제재 요청까지 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낸 제소장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의 공정한 재판권 침해에 대해 제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첫째 요청의 취지를 통해 본 요청서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즉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제인권규약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제소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 표명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친중좌파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척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후 대한민국을 친중국가화하려는 세력의 정치적 숙청으로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백대현 판사는 위 내란 사건의 본안과는 별개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던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건의 배경을 통해 그러나 백대현 판사는 본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가 규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나아가 백대현 판사는 공정한 중재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친중국가화하려는 친중좌파 세력의 정치적 숙청에 동조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며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백대현 판사에 대한 제재 요청의 구체적 근거로 먼저 독단적 기한 설정 및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 문제를 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백대현 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 및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특히 특검이 신청했던 방대한 양의 증거를 돌연 철회하자 재판부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변론 종결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는 특검 측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 반대 신문과 반박 증거를 준비하던 피고인 측의 방어 개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기습적인 재판 종결로서 피고인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방어 시간을 박탈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독단적 기한 설정은 공정한 재판의 핵심 원칙인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백 판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의 포기 및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적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백대현 판사는 이러한 핵심 증인들의 채택을 거부하거나 일부 증인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을 포기한 채 재판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라는 물리적 시한에 맞춰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부의 근본적인 책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라면서 이처럼 피고인에게 필수적인 증인을 신문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의 핵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백대현 판사가 사법적 중립성을 결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건 재판의 혐의는 내란이라는 전제 사실의 성립 여부에 따라 그 위법성이 좌우되는 종속적인 성격을 가진다면서 즉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계엄령에 근거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백대현 판사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공언하며 하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사건의 논리적 선후관계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관의 중립성 의무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백 판사가 법의 지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백대현 판사는 이러한 헌법적 법리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심리를 회피한 채 사건을 단순 공무집행방해라는 형사적 프레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전직 국가원수와 관련된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이처럼 편향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의 지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제소장의 결론 및 요청사항을 통해 백대현 판사의 이상과 같은 재판 진행 방식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 내부의 사법 절차 문제를 넘어 법의 지배와 인권이라는 국제적 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따라서 본 요청인 즉 황교안 대표는 귀 특별보고관에게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백대현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개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절실합니다. 귀하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이 제소장의 마지막 부분 참 지금 피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 아마 이 한국의 자유애국 시민들은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지금 법원이고 헌법재판소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언론이고 모든 분야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좌익 세력의 형편없는 논리에 지배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죽하면 국제사회에 이런 요청까지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겠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같은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백대현 판사의 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백대현 판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미국 국무부에 보낸 제재 요청서를 통해서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침해법에 따른 인권침해법관 즉 백대현 판사에 대한 제재 검토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고 미국 재무부에 보낸 제재 요청서를 통해서는 미국 행정명령에 의거해 부패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나 재무부나 모두
제재 대상은 백대현 판사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에 보낸 제재 요청서를 통해서 아까 유엔 인권이사에 보냈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 뒤에 백대현 판사에 대해서 법관이 중립적 지위를 버리고 정치적 기소에 협조하는 행태이자 친중 좌파 세력의 정치적 숙청에 사법부가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요청의 구체적 근거로는 먼저 정당한 법 질서를 무시한 심각한 인권 남용을 지적하면서 백대현 판사는 피고인 즉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에 맞춰 선고를 내리기 위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수적인 핵심 증인들의 신문을 거부하고 변호인단에게 반론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정당한 법 질서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이 제재 대상으로 삼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한 심각한 인권 남용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적 절차 및 제도 훼손 행위와 관련해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재판은 그날의 법치 수준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백대현 판사는 계엄 선포의 전제가 된 내란의 성립 여부가 다른 재판부에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하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고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 해당 여부 등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심리를 회피하며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미 행정명령이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결론 및 요청사항을 통해서는 백대현 판사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교란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행위다. 따라서 본 요청인 즉 황교안 대표는 귀기관 즉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에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청한다면서 첫째, 미국 국무부 장관은 백대현 판사 행위가 심각한 법 질서를 박탈한 심각한 인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백대현 판사를 인권 침해 연루자로 지정해 미국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에는 백대현 판사의 사법권 남용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 행정명령에 의거해 부패 및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자로서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등록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한 이 백대현 판사에 대한 제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백대현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해서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입국 금지 또 자산 동결 그리고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까지 지정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과연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 또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에 대한 백대현에 대한 제재 요청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법원 내 좌익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호남 좌익 영장판사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겠다고 나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동훈이 공수처장을 맡고 있는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무리한 체포영장 등을 쉽게 발부받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영장판사를 찾아서 관할까지 옮기는 소위 판사 쇼핑을 하는 등 노골적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1972년 전라북도 무주 출신입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법원 내 좌익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좌익 성향이 아주 뚜렷한 판사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법의 이 같은 무도한 짓에 맞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며칠째 용산 대통령 관저를 지키기 위해 겨울 한파에 아랑곳 않고 24시간 방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불법 혐의가 농후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명백한 월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으므로 이번 영장 발부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라고 비판하면서 이순영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리고 형소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근거해 군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법의 이순영이라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사는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거부하지 못하도록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들을 예외로 둔 것입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장 오동훈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은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 거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면서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에 예외로 한다고 써넣었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고 이순영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아무런 권한 없이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넣은 것은 위법이고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법을 해석 적용하는 판사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서 서부지법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을 지낸 원영석 변호사도 체포영장 발부 결정으로 법률 효력 정지라니 이런 게 내란이며 국헌문란이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부헌법재판소인가라면서 체포영장은 위법이 아니라 원천무효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극좌조직인 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숙의 체포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오는 3일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양경수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면서 내란숙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나와 수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좌 조직인 민노총이 이렇게 날뛰고 한국의 온갖 좌익 세력, 반정부 세력이 총궐기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은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제도권 언론, 더구나 보수우파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소위 조중동 같은 비좌파 언론들이 오히려 반국가 세력에 보조를 맞추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과 요설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이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총리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압력에 굴복해서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최상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행의 대행이니까 대대행이겠죠. 이 최상목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공개적으로 임명하자 이어진 국무회의 비공개회에서 다수의 국무위원이 최상목에게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은 왜 상의도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한덕수 총리가 결정 내렸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최상목은 회의 직후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울먹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가 공개회의에서 비공개회의로 전환되자마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면서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은 내가 무리한 일을 한 것은 잘 안다. 월권한 측면이 있다면서 무항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덕수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면서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총리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권한대행인 당신이 며칠 만에 뒤집을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날 국무회에서 일부 국무위원들로부터 고성이 나오면서 논쟁이 격화되자 최상목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일부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등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온 여권은 일제히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표는 수리하고 나머지 수석비서관의 사표는 보류했습니다. 최상목이 이처럼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지만 이제 2명이 늘어서 8명이 됐기 때문에 6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이 4명은 문재인과 김명수가 임명하거나 지명한 사람이고 1명은 윤석열 대통령, 또 1명은 현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임명된 2명 중에 1명 정계선은 확실한 좌익이고 나머지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사람도 뚜렷한 우파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오히려 일각에서는 한동훈에 더 가까운 그런 성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8명 중에 3명이 반대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은 그야말로 한국의 자유우파 진영, 보수우파 진영, 또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그런 짓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고 지금까지 절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상목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황 총리는 최상목이 대통령의 목을 졸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길을 걷지 않고 민주당의 편에 섰다. 나라 망치는 길을 선택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누가 해도 최상목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는 대행동 깜이 될 만한 자가 맡아야 탄핵 의결을 금내는 자, 영세한 국정 철학의 관료에 불과한 자가 무슨 국가수반 대행인가. 시대마다 배신자가 다르듯 탄핵 투 배신 주역은 최상목이다. 더민당의 표창장 하나 받고 귀가할 자, 못난 인간들이 왜 이리 가득한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또 중도란 없다. 저 성분 분포에 야릇한 희망을 얻은 자들은 곧 홍색 제복 입은 사법관료의 오묘한 둔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올해가 푸른 뱀 아니라 붉은 뱀 해라고. 탄핵에 일단 임하게 하고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는 낭만. 저들은 너무 큰 고통을 결코 지지 않으려 한다. 박근혜 이런 사례에서 배운 게 없나라고 탄식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니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중도 우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 뭔가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러는데 그런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김향훈 변호사는 최상목은 경제가 어려우니 그걸 좌시할 수 없어 빨리 전국 안정을 도모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매우 짧은 생각이다. 경제 몇 달 안 돌아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국가 안보와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나라가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가 농락당하고 다음 정권에서 국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장악당하면 그것도 부정선거로, 그건 영영 잘못되는 거다. 지옥행 티켓이다. 당장 몇 달의 경제보다는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는 몇 달간의 경제지표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다. 그런 걸 알기에 국무총리 경험이 있었고 노련한 한덕수는 절묘한 수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도 최상목은 쫌생이처럼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일을 저질렀다. 최상목은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 내가 서울법대를 다녀봐서 아는데 공부 잘하는 것과 현명한 판단, 끈기, 투지, 리더십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오히려 공부만 잘하면 후자의 것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그대로 암기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못한다면서 최상목이 아주 병신짓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구수 윤석열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울 서부지법의 그 문제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공수처와 서부지법 자체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면서 정권 공백기에 한 건 해보려고 오바짓을 한 것이다. 영장 발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체포영장 발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김양훈 변호사는 또 요즘 사법부의 중견 판사들 중에 운동권이나 좌경화된 사람이 많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좌익 성향의 법조인들 상당수가 1990년대 중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수처장을 맡으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오동훈 같은 경우는 88학번이고 1995년에 서울대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은 89학번이고 역시 95년에 사시 합격. 또 이번에 그 문제에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의 이순영은 91학번이고 96년에 사시 합격. 그리고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마은혁, 같은 서울 서부지법이죠. 마은혁은 81학번에 97년 사시 합격. 또 얼마 전 그 말도 안 되는 이재명 관련 판결을 했던 유창훈 같은 경우는 92학번으로 역시 97년 사시 합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김양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소련이 1991년도에 붕괴하면서 80년대 중후반 학번의 운동권들은 급격한 갈등과 방황을 하다가 사법시험 쪽으로 눈을 돌렸다. 때마침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 기존의 300명에서 95년경부터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매년 늘어났고 2001년에는 1000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중후반 학번의 운동권 떨거지들이 90년대 중후반에 걸쳐 대거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들이 지금 법원에서 부장판사 이상의 요직을 맡으면서 사법부의 좌경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때 운동권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당시 시대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운동권들이 사법연수원의 분위기를 주도함에 따라 그쪽 사상에 물들어갔다. 지금 이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이르게 되어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다. 물론 사법부의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소수의 극렬분자들이 분위기를 이끌고 중간층이 하면서 따라가는 게 단체의 행동 방식인 것이다. 여기에 막연한 정의감과 약자보호라는 감정이 섞여 도덕적 우월감과 자족감을 느끼며 좌파짓을 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들과 법원 사무직 직원들이 이용하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금석 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면서 내란죄 운운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성 판사의 글에 대해서 좌파 성향 법원 내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김모라는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 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면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사실상 단정하면서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7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성판사의 이 같은 답변은 뭘 알고 내란죄 운운하라는 겁니다. 헌법학자들과 형법학자들의 저수를 보더라도 이번
계엄 선포 및 해제를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법논리인데 무슨 바로 내란으로 단정하면서 내란 사태 운운하느냐. 다만 워낙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 이야기를 해도 안 될 테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석하라. 대략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김모 씨가 다시 국가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소위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김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편향됐는지 여기에 무슨 일베식 운운하는 사용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한국의 아주 좌편향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좌편향이 심각한 그런 구성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그렇지만 법원 직원들 중에도 좌편향이 아주 심각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법원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성검석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 법리적, 합리적으로 기승전결 육하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성검석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글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이번 게시글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에서 6년 정도 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 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성검석 부장판사가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함축적으로 남긴 이 내용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부터 각급 선관위원장을 모두 현직 법관들, 현직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부장판사들 같으면 시군구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판사가 선관위원장을 5, 6년 전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면서 자신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그만둔 데 어떤 계기, 어떤 이유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란 말을 하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앞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법부, 한국의 법원은 상당히 좌편향이 심한 조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 경내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민노총 산하 전국 공무원 노조 명의로 버젓이 내걸려서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그 현수막 게시자가 고발당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조동건 명지대 명예교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류가 꺾인 이유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공개했습니다. 조동건 교수는 특히 아무리 윤 대통령이 밉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몰고 간 것은 그 자체가 폐악질이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 운운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내란을 선동하는 혐의가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조동건 명예교수는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속도전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자성자박을 한 셈이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먼저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경쟁하는 것을 보고 탄핵 추진 세력의 스텝이 꼬이겠구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과 경찰은 꼬리를 내리고
수사자료를 공수처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인용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국면을 전환시킬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트럼프가 내정 간섭 시비가 붙을 만큼 이를 거칠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수면 아래에서 친윤석열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트럼프 등장으로 미중 간 투키디데스 함정은 더 깊어질 것이다. 미국의 조야 정치권은 탄핵 인용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친중 정권 탄생이라는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미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중 한국의 역할이 각별하다. 미국 조야가 쇠쇠를 공언해온 이재명을 수용할 리 없다. 최근 미국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조동근 교수는 아무리 윤 대통령이 밉다 해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몰고 간 것은 그 자체가 폐악질이다. 그러다 보니 역풍이 분 것이다. 이재명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방탄, 사익을 위해 공당을 사당화하고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킨 국정 파괴범인 것이다. 문명국가에서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고 가 국가 원수를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 마녀 사냥식의 탄핵 열기가 식으면서 국민들도 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다.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문재인의 등장은 한국의 최악이었다. 탄핵을 기각시키고 제대로 된 선거 일정에 의거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옳을 바른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미국의 패션 좌파 주류 언론의 매도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류 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제도권 언론들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전략으로 미 공화당 사상 전례가 없는 대선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골적인 저질 좌익 매체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패션 좌파 PC 언론을 맹신하는 기회주의 매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 제도권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심한 공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최근 국민 지지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언론, 특히 소위 주류 매체들이 그들의 돈벌이 원천이었던 보수 또는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한국의 비좌파 정치인들은 미국 주류 언론의 핍박 속에서도 나타난 트럼프의 역사적 압승과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의 마녀사냥식 윤석열 죽이기 광풍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 지지율 상승에 담긴 의미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조선동아중앙일보, 소위 조중동에 휘둘리는 한국의 우파 정당과 정치인들은 거의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 그들이 자행했던 그 수많은 끔찍한 짓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소위 보수의 희망 운운하는 개소리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치켜세웠던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같은 자들이 한국의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공동체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중동 논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백해무익한 요즘 조중동 논조에 휘둘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트럼프 압승의 비결을 천착하는 게 100번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